YCC라고 해가지고서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딴 데는 QT를 통해 가지고서 자산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가장 느리게 긴축에 나서는 얘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올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지켜보겠다. 일본은 남들하고 조금 타이밍이 다르게 올려 나가는데 달러 엔을 보면 150엔을 돌파하면서 실망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결정을 가지고서 네.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엔화인가 50%보다 더 적다고 보고요.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일단 YCC의 상단을 열었다. 호기시하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YCC가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인 상단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드 커브 컨트롤이냐. 미국채를 팔아가지고서 엔화 강세를 이끌기 위해서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약하다. 그걸 어느 정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둔다. 오히려 수급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뭐 내일 앞두고 좀 대기하고 있는 뭐들할까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제가 드리면 재무부의 4분기 차입 수요 규모가 좀 줄었다라는 이슈, 또 FOMC 당연히 대기하고 있고요. 네. BOJ 이슈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네. 가지만 일단 짚어본다면 네. 어떤 말씀부터 해주시겠어요? 왜 이걸 제가 먼저 네. 그냥 드리냐면 이 순서에 따라서 왠지 대표님께서 보시면 중요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에서. 그 지금 말씀해주신 네. 순서이지 아,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그렇다면 재무부 이야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부터 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산시장을 제일 누르고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장기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된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 사실 딱 하나의 요인만 있다라고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서 딱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내리기는 어렵다인데 그러면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뭐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은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가 생각보다 뜨거운 거 아니냐. 그건 이제 GDP 데이터가 나왔으니까는 그거는 네. 일단 한번 평가가 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만큼 부채를 많이 내도 될까?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정말로 신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이 발행이 되면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은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되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또 이제 그 채권 둘러싸고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요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일단은 크게 작용을 할 수 네. 있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발행 관련된 거, 물량 관련된 거는 재무부에서 얼마나 발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 분기 자금 조달 계획,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10월 지난 30일에 전체 규모가 지금 발표가 된 거고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 거는 그래서 기간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몇 년물을 얼마 발행할 것이냐 그 스케줄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물량하고. 근데 딱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당시가 이제 7월 말이었었는데 7월 말 8월 초였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발행 물량이 늘 것 같다.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좀 이제부터는 단기물 위주로 되게 발행을 했는데 장기물의 비중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발행을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채 금리가 그때쯤부터는 확 올라가 버렸던 사실 블랙머니 장기채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는 숏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시점부터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분기 조달 계획을 발표할 때 2개 분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4분기 중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 4분기 거,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거 예상 이렇게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3분기 거, 네. 그 다음 4분기 거에 대해서 예상 이렇게 한 건데 그때 예상한 것 대비 요번에 실제로 물량 얘기할 때 한 10% 정도 줄어든 금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년 1분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전히 이게 뭐 8천억 달러대로 높아요. 높은 건 사실이나 일단 그거는 뭐 예상의 영역인 거고 변동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번 분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꼬여 있던 약했던 장기채 수요에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되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데에 뭐 이게 하루 이틀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시장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장기채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발행될 것이냐 그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시장이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재무부에서도 발행 계획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자금 조달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굳이 더 이거를 안 좋게 그 자극을 시키면서 더 이제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차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장기채 관련해 가지고서 왜 그러면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왔느냐. 일단 이게 오늘 밤에 나오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금액이 좀 예상하고 달랐느냐라고 네. 하면은 10월 들어와 가지고서 세수가 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적자라는 게 발행하는 게 정부가 얼마 쓸 거냐 대비해서 얼마 들어오느냐 그 차이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만큼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지지난 분기하고 지난 분기에 영향을 미친 변수라 하면 재무부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었는데 그걸 또 지금 한 8천억 달러 중반까지 빠르게 채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초과 발행되는 게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동일해요. 7,500억 달러로 내년 1분기도 가기로 지금 요번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더 이상의 이제 그 변동 요인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 쓸 거냐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세수가 인데 세수가 10월 달에 잘 들어왔고 그 요인이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일부 지역이 재난을 겪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서는 세금 납부를 좀 늦춰준 영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 말까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돈 내는 거는 최대한 늦게 내고 싶으니까 10월 달에 실제로는 더 빨리 이제 그거를 냈었어야 되는 거를 좀 늦게 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당초 다른 해들하고 비교했을 때 세수 진도가 좀 차이가 나버린 그러니까 그 요인이 일단은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네. 뭐 여기에 되게 특별한 요인이 들어갔다 그런 거는 아니다란 건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상보다 세수 진도가 그 이제 늦춰진 것 때문에 좀 그 차입을 예상보다 적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거 세수가 나쁘다라고 했던 거에서 일부분을 좀 그 차감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는 세수가 갑자기 나빠진 거 아니냐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 정부가 쓰는 정책이 단순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세금 납부하는 걸 좀 늦춰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미치는 영향을 지난 분기에는 좀 과소평가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조삼모사이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그 두려움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겪었었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었다. 그렇게로 나오게 돼서 또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은 3개월 전에 장기 금리의 상승을 촉발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재무부의 차익 계획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조금 이제는 이게 다 현실화가 됐으니까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좀 있었고 그게 뭐 장기 국채 금리를 올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짚어주신 요인이 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보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데 하루 이틀 보면 안 되겠지만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발표니까 하루 이틀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다면 일단 금리는 올랐거든요. 지금 4.9%대 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러면 요 발표만이 아니라 일본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장중에는 계속 이게 좀 강세를 보였다 해야 되나요? 네. 금리가 좀 내려가다가 장 막판에 올라간 그런 게 있어서 네. 사실 일본 뉴스를 소화한 것 때문이다라고만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뭐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어제는
월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월말 리밸런싱 수요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오늘 FOMC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를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고 뭐 사실 일본 요인이었다라고 만약에 오롯이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오히려 장중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중에 보인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거나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이슈긴 해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 반응을 보면 예상보다 좀 약하다, 실망스럽다 뭐 이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딱 하루만 보고서 지금 미국의 장기물하고 비교를 네. 해서는 안 되고 어제는 또 이제 그 영향이 장중에는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거에 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최근에 일본은행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본인들이 회의 전에 별말 안 하고 있다가 회의 날 짠 하고 뭔가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회의 전날에 그러니까는 그 아시아 시간으로 전날이 아니라 네. 회의가 열리는 새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예, 장이 아. 열리고 있을 때에 니케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서 거의 본인들의 본심을 거기에 다 드러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달 회의부터 그러한데 요번까지 지금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번 연속이면 뭐 거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총재가 바뀐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도 보면은 미국도 시장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본인들의 거를 갑자기 나타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서 시장의 기대를 조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은행에서도 그런 방식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찾은 게 아닌가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7월달에 YCC의 범위를 그때 확대를 할 때 네.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때 당시에 미국장이 열리고 있을 때 아시아장 끝났죠. 그때 당시에 니케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서 속보로 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고민하고 있다를 미리 좀 힌트를 네. 주는 식으로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그거거든요. 이제 포텐셜리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아. 식으로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범위가 더 추가로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할까요? 아. 뭐냐면 이미 그 훨씬 더 유동성이 큰 미국 시장에서 열릴 때에 그 이슈를 한번 던져가지고서 본인들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 날에 거기에 따라서 발언의 수위라든지 뭐 정책에 어차피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겠지만은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딱 결정 내렸을 때에 변동성이 너무 커져 가지고서 겪게 되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비용이겠죠. 그거를 내 시간대가 아니라 남의 시간대에서 던져가지고서 한번 보고 본인들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번 그 어제 정오에 나온 네. 그 일본은행의 결정은 실은 그 전날에 미국의 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데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었었던 거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쪽에서는 예상보다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신문을 봐가지고서는 좀 더 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기대를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는 데에 시장의 기대를 좀 기임을 뺀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성공적인 방법이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월말 그다음에 월초 거기다가 뭐 일본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지난주 이번 주 걸쳐 가지고서 정책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분기 자금 조달 계획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 요인이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장기 금리에 미친 영향으로 완전히 보기에는 해석하기는 조금은 여기 좀 분산이 돼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쉽고 자세하게 이제 부탁을 드리면 3개월 만에 YCC 조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1% 넘어가도 유연하게 허용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일본에서 예상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속내는 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는 네. 일본에서도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느렸었어요. 근데 그 요인에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그때 그 이제 지금 말고 고전 내각에서 통신비를 강하게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통신비 인하 효과 하나 때문에 인플레가 마치 오지 않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걷어내지고 나니까는 네. 그 다음에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일본이 좀 가장 느리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긴축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본이 긴축의 속도 다른 나라보다 좀 느린 거를 인정을 했는데 그 뒤에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YCC라고 해가지고서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딴 데는 QT를 통해 가지고서 자산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이 뭐 이제 중국은 완전히 제외를 하고요. 주요국들 중에서는 가장 느리게 긴축에 나서는 그런 국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 타이밍이 서로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거의 끝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게 정말 마지막 인상인가 남았어도 한 번 더 남은 건가 얘기고 유럽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올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지켜보겠다. 이번에 심지어는 포드 가이던스를 내기에 적합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잘하면은 마지막 인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다음 인플레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유럽? 영국 네.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동결을 뭐 결정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남들하고 조금 타이밍이 다르게 올려 나가는데 결국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은 긴축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른 이제 국가들이 하는 타이밍에서 만약에 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아베노믹스 때부터 해서 쭉 해왔던 그런 그 이제 부양의 기조가 이게 좀 무너져 가지고서 경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이제는 긴축의 고삐를 좀 놓아 나갈 때에 본인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숙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본인들의 실무 경제나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제한적인 시기 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그런 어떤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달러 엔을 보면 150엔을 돌파하면서 이게 약간 그래서 실망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엔저가 조금 더 그 발표 이후에 강화됐다. 뭐 이런 현상들은 주변의 국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달러가 그러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조금 더 인기가 올라가고 일본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는 거 뭐 간밤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네. 요 결정을 가지고서 네.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엔 대비 달러라는 것 네. 자체가 일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도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럼 이제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미국이 과연 정책 경로를 어떻게 밟아 나갈 거냐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조금 더 긴축으로 나아간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화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일본하고 미국 간의 그 환율은 내외 금리 차가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달려왔었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150엔을 위협해가지고서 이게 한번 뚫리면 170, 180엔까지 가는데 그런 거를 보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제 작년도하고 차이라고 하면 미국이 어쨌든 긴축을 할 만큼은 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또 뭐 장기금리 상승이 본인들로 하여금 정책금리는 덜 올리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라고도 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도비시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엔화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50%보다 더 적다고 보고요.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제 150엔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다라고 만약에 일본이 여긴다라고 하면은 최근 흐름은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결정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것보다 뭐 조금 더 올라가도 열어줄 수 있어라는 걸로 보이는 거는 네.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 하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일단 YCC의 상단을 열었다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뭐 좀 호기시하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은 YCC가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인 상단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드 커브 컨트롤이냐. 뭐 적당히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150엔에서 그 전에는 보면은 뭐 강하게 정부 개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150을 뭐 굳이 개입을 그렇게까지 안 들어온다 하면 사실 이게 미친 영향이 그 개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채를 팔아가지고서 그 돈으로 엔화 강세를 이끌기 위해서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약하다. 그걸 어느 정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둔다. 혹은 뭐 미국 쪽에 어찌 보면 공을 돌리는 거죠. 미국 정책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급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 전에 꼬인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달러엔 환율이 이제 150엔을 말씀드렸지만 재진입했고 이게 발표 직전인 정오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직후에 이제 다시금 엔저가 좀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FOMC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관전 뭐 밤에 포인트.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관전 포인트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11월 회의는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은 점도표가 나오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시장이 보일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뭐 성명서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기대하는 거는 wait and see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릴 여지는 남겨놓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금리도 동결하지 않겠느냐가 지금 뭐 거의 100%의 확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면 원래는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질 않고 그러면 오로지 파월의 입에만 우리가 의존해가지고서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이건 되다 보니까 조금 중요도는 떨어져 버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궁금함이 많고 파월 의장의 말은 또 영향을 일정 부분 줄 그럼요. 거니까 그럼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뭘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근에 장기물 상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물 상승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소비가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서요라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GDP도 나왔는데 가령 소비가 뭐 좋은 걸로 보냐라고 하면 그 GDP 평가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는 1년 전에 GDP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에도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고 그때 파월 의장은 그게 변동성 큰 요소들 때문이지 기저의 GDP는 괜찮다는 얘기를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좀 평가, 그러니까 그거랑 곁들여져서 장기물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론 내려주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준 위원들이 장기물이 올라간 거 시중금리가 그거 자체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덜해도 되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것 그 자체로 긴축적인 환경이 돼버려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를 안 올려도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장은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게 그러면 몇 번의 효과로 보느냐.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 네. 번 뭐 올린 것과 맞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올린 거냐, 두 번 올린 거냐, 지금 최근에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25bp냐, 50bp냐, 뭐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혹시나 힌트를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시장의 생각은 한 번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보시면은 점도표가 찍혀 있는 게 한 번 더 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긴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지금의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간다. 만약 장기물 금리가라고 해버리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을 올린 게 아니라 두 번 올린 것과 같은 그러면 본인들이 찍었던 전보다 더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의 기대는 곧바로 그러면은 그걸 좀 중화시키려면 장기금리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정책금리가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구체적으로 과연 내려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영래포 잔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래포 잔고가 2조 달러 넘던 게 순식간에 1조 달러 초반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오롯이 지금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속도로 지금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 보게 되면은 영래포 잔고가 많았던 게 확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지고 나서 그 뒤에 QT 감소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 감소한 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적정한 잔고는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그 다음에 QT가 지금 예상대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결국은 초과 유동성은 영래포에 있던 게 거의 빠져나가고 있으니 그럼 지금의 긴축 강도를 계속 QT를 유지해도 되는 거냐, 요거 강도를 좀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 질문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대답은 그 지난번까지는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라든지 논의를 시작했다라든지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노비시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이고 또 한 가지 나올 만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근원 물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9월 달에 FOMC에서 근원 PC 물가 올해 연말에 3.7%로 예상을 했거든요.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예상치 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3.9에서 3.7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좀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물가 경로가 그보다 좀 더 디스인플레가 좀 더 나올 걸로 생각을 했고 실제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3.7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특별하게 가속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말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에는 그 근원 PC 근원 물가가 연준이 가장 최근에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게 당신들의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과연 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장기금리, 특히 채권 쪽의 장기 쪽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왜냐하면 사실 침묵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정책금리 상승과 맞먹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좀 구체적인 게 나오느냐 마느냐의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한 번 올린 것과 같냐? 두 번 올린 것과 같냐?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도 대표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연준이 긴축을 채권 시장에 외주를 줬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은 네. 기억이 있는데 외주사가 아주 잘 했느냐, 얼만큼 강도로 그러면 해놨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건데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강도는 조금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표에 찍어 놓은 것 자체가 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인데 만약에 뭐 말씀해 주신 표현을 빌어서 네. 외주를 줬는데 네. 외주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을 올려놨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느끼는 거죠. 아,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나갔구나. 근데 물론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얘기를 그러니까요. 할지는 그럴지는 파월의장 뭐, 스타일상 맞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네.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시장은 대단히 궁금해하겠죠.
근데 그동안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도 그렇죠. 없었다 보니까 물어볼 거고, 사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요 질문을 돌려서 하면은 네. 지난번 FOMC가 굉장히 그 호키시하다라고 사람이 여겼던 이유, 이제 투자자들이 여겼던 이유가 그 이제 그 저기 그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서 대표님, 어쨌든 이 모든 이슈들 지금 산재에 있는, 좀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11월 또 차례로 이제 시장에 또 반영이 될 텐데, 현재 시장에서는 좀 대기 모드로 가야 될까요?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는 약간씩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미국 시장은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뭐 저는 뭐 11월 달에 네. 나올 데이터들은 지난 한두 달하고는 다르게 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단 물가가 6월에 어쨌든 6월에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기저 효과 때문에 저점을 찍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가 자체에서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소비도 되게 강해가지고서 재가속화를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뭐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는 둔화가 여러 군데서 정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느끼기엔 좀 이제 그 뜨거움을 느끼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많지 네. 않을까. 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이 채권 발행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딱 보여주고, 그게 뭐 이연된 세수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부담은 줄어들거든요, 당분간. 그러면은 이런 요인들이 이제 하나씩 어찌 보면 시장이 걱정했던 것들의 뭐 실타래가 풀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의 포커스라이트 86번가 정광호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